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18번째 페이지. 수요일 밤만 되면 하나만 더 환청이 들린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고난 성량과 넘치는 분량의 만남, 잡지사의 잡소리꾼,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계십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헤드폰 평소 안 켜고 계시죠? 네, 오늘은 주제가 이제 소리라고 해가지고 한번 좀 들으면서 설정이군요.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굳이 한번 헤드폰을 써보았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네네. 네. 저희 에디터가 오늘 평소에 좀 안 하던 구성을 해왔는데 네네. 오늘 시작에 앞서서 곽지식 작가를 위한 객관식 퀴즈를 하나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 맞힐 준비 되셨나요? 물론이죠. 네, 객관식 퀴즈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이것이 없으면 잡지사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이강민, 2번 소리. 이강민 아니겠습니까? 1번. 뭐 소리가 없어도 저희는 또 이제 그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영상으로도 나가는데 자막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이제 또 소리를 되게 죽인 상태로 예. 또 이제 시끄러울 때 이럴 때는 예. 그 이제 자막과 이런 거에 오히려 의존해서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리가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 소리도 물론 뭐 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강민이다. 이강민 선생님이 좀 더 중요하다. 지금 에디터들 다 반응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어서 네. 풀이 죽은 모습인데. 아니 뭐 또 평소에 어떤 관계로 지내시는 저를 거예요? 그냥 매장시킬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저는 없어도 소리가 없다면 과연 잡지사를 유튜브, 팟캐스트, 라디오로 들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일상을 가득 채우는 소리의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일단 소리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건가요? 통상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소리는 공기가 주기적으로 떨리는 공기의 떨림, 공기가 떨리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그게 우리의 귀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고막을 흔들게 되면 고막이 공기가 어떻게 떨리는가 한번 느끼자라고 느끼는 거, 그게 이제 소리라는 걸로 이제 뇌에서 감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기가 아주 자주 빠르게 떨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1초에 뭐 한 2,000번 떨린다. 이러면 높은 소리가 들리네. 이런 식으로 이제 뇌에서 감지하게 되고, 네. 공기가 뭐 1초에 한 50번, 100번 요 정도만 떨린다라고 하면 좀 낮은 소리가 들리네. 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지를 하게 돼 가지고 네. 높고 낮은 소리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조합으로서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 높고 맑은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 뭐 낮고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 여러 가지 그런 감각을 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좀 사소한 현상, 별거 아닌 것 같은 현상이 네. 뇌에서 막 온갖 감정을, 온갖 감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신비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공기가 조금 빠르게 떨리다가 천천히 떨리다가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현상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만약 그거를 눈으로 어떻게 그냥 측정치로 표현을 한다면 뭐 깃발이 떨리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뭐 과학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SF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네. 공기의 떨림을 그래프 같은 걸로 표현하면 흔히 뭐 파형의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물결 모양의 그렇죠. 예. 이상한 뭐 그런 화면에 뭐 오실로스코프 신호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 봐도 뭐 대단한 무슨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럼 뭐 왔다 갔다 하네. 저게 그렇죠. 무슨 뜻일까? 보통 SF 영화 같은 데서 그 모습이 이리저리 막 변화하는 거를 보면 뭐 이렇게 시청자들은 보고 있어도 저게 뭐라고 아무 뭐 반응이 없는데 거기 나오는 이상한 머리가 하얀 정신 좀 특이한 과학자 선생님은 예. 그걸 보고 아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니 그러네. 우리가 보면 아무 느낌도 없는 걸 보고 뭐 자기는 막 놀래고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하듯이 공기가 어떻게 떨린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뭐 좀 세게 떨릴 수도 있고 약하게 떨릴 수도 그러게. 있고 빨리 떨릴 수도 늦게 떨릴 수 있는 거지. 공기 떨리는 게 뭐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게 여러 가지 교묘한 조합으로 귀에 어떻게 와닿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게 뭐 사랑한다라는 그런 감미로운 목소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싫어가지고 욕하는 소리처럼 느낄 맞아요. 때도 있는 거고 네. 그 높은 소리 낮은 소리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참 아름다운 음악이다라는 이런 감상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거를 듣고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니 내 심금을 울리는 소리다라고 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정말 외계인이 나타나가지고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아니 저 생물은 자기 귓구멍에 공기가 좀 빨리 떨리는 게 떨리면서 와닿 왔다 좀 천천히 떨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도대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저것 때문에 막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눈물도 흘릴까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좀 신비한 그러네요, 현상이죠. 진짜. 예.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때부터
도대체 소리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길래 그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도 하고 슬프게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신비롭게 여겨서 많이 연구를 하기도 했고 네. 수학적으로 그거를 계산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게 참 신기한 현상이고 소리와 사람의 관계라는 건 여러 가지 연구할 것도 많았고 그래서 많은 연구도 실제로 이루어졌던 그런 파도 재밌는 신기한 현상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소리입니다. 예. 제가 안 쓰시던 헤드셋을 끼고 있으니까 가족으로 하는 느낌이네요. 제가 오늘따라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소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 학기에 봄 학기에 가르쳤던 과목 중에 소음 진동 방지 기술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환경안전공학과 관련이 많지. 그렇죠. 환경에서도 이제 소음 공해라는 걸 그치.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과목을 강의를 했었는데 마침 좀 아는 게 나와가지고 오늘 좀 신이 났습니다. 뭐 평소에 뭐 아는 게 없으셨나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소리의 신비한 과학적 현상 이런 것들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장희권 교수님께서도 그 나이가 들으면 잘 못 듣는 털매미 소리 뭐 이런 걸 이제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소리 한번 들리시는지 저희가 뭘 하나 틀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 이 정도는 뭐 저도 잘 들리죠. 예. 헤드셋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꼭 붙이고 계시니까 방금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 소리가 한데 최근에 SNS에서 화제가 됐던 이 소리 들리시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요 소리, 요 주파수가 25세 정도 이상만 돼도 안 들리는 분들이 많다. 어허. 이런 식으로 알려졌던데. 네. 25세의 귀를 갖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제 헤드폰 쓰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게 거의 감지가 안 돼가지고 뭔가 들린 것 같긴 한데 이게 소리였나 내가 그냥 정신이 예민한 건가 방금 전에 사실 헷갈렸었죠. 예. 예. 나이에 따라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 이제 주파수라는 게 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고 하면 잠깐만 25세가 아니라 50대라고 합니다. 50대. 그냥 들리시는 게 뭐 들린 게 정상이군요. 그러네요. 아까 왜 안 들렸었죠? 예. 네, 이 주파수라는 게 뭔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주파수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전파라든가 소리를 공학적으로 따질 때 뭐 이럴 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주파수라고 하면 되게 좀 뭔가 신비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주파수라는 말 자체의 뜻은 이제 전혀 신비로운 말이 아니에요. 단위도 그냥 뭐 밀리미터, 뭐 킬로그램 뭐 이런 흔한 단위가 아니라 헤르츠 이런 단위를 사용하니까 주파수라고 하면 뭔가 어떤 마법적인 것 같고 좋은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오늘따라 기분이 좋다라든가 나는 그 주파수와는 안 맞기 때문에 뭐 컨디션이 나쁘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도 막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주파수라는 건 이제 대단한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반복되는 현상이 1초에 몇 번이나 일어나느냐를 주파수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주파수가 10Hz다라고 하면 어떤 반복되는 현상이 1초에 10번 일어난다라는 뜻이고 주파수가 1000Hz, 주파수가 1kHz다라고 하면 1초에 그 반복되는 현상이 1000번 일어난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굳이 뭐 말을 한다면 나는 34.7 마이크로헤르츠로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무슨 뭐 밥을 무슨 이상한 전파를 발산하면서 뭐 마법적인 방법으로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34.7 마이크로헤르츠라는 말은 계산을 해보면 24시간에 한 3번 정도 횟수로 반복된다라는 게 34.7 마이크로헤르츠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밥 3번 먹는다라는 말을 굳이 주파수 단위로 표현해서 설명을 하면 34.7 마이크로헤르츠로 밥을 먹는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라는 말에 무슨 대단한 엄청난 신비로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초에 몇 번 반복되느냐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 어디에든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98.1MHz로 방송이 날아간다. 방송이 전해지고 있다. 방송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전파는 이제 빛의 일종이죠. 그 빛이 날아갈 때 그 빛을 측정을 해보면 그 빛에 있는 전기의 힘이 1초에 9,810만 번 정도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그게 반복되는 정도의 그런 빛이 날아가고 있는데 그 빛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98.1MHz로 방송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전파에 무슨 어떤 신비로운 뭐 이상한 그런 마력이 있는데 그 마력이 91.8MHz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에서는 아까 소리가 공기의 떨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기가 1초에 몇 번이나 떨리느냐를 이 주파수 소리의 주파수라는 걸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뭐 20Hz다라고 하면 공기가
떨리는 게 1초에 20번 반복되는 게 20Hz의 소리인 거고요. 네. 1000Hz다. 그러니까 10kHz다라고 하면 1초에 공기가 10,000번 훨씬 아까보다 더 자주 빨리 많이 떨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 반복이 되면 그거를 1000Hz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 공기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으면 그거를 우리의 고막이 소리가 들린다라고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네. 대충 그리고 반대로 공기가 너무 빠르게 잔잔하게 아주 빠르게 떨리고 있어도 우리의 고막이 그게 소리가 들리고 있다라고 잘 감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네네. 우리 고막이 감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흔히 이제 과거에 20Hz부터 20,000Hz, 아. 1초에 공기가 20번 정도 떨릴 때부터 소리라고 감지를 하고 그리고 점점 그거보다 더 자주 떨릴 때 빠르게 떨릴 때도 다 소리라고 감지를 하다가 네. 2만 정도를 넘어서면 네. 그거보다 더 빠르게 흔들릴 때는 이거는 뭐 공기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너무 빠르게 흔들려가지고 잘 못 감지하겠다. 귀가 뭐 고막이 못 느끼기 때문에 네. 청신경이 그거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더 빨리 떨릴 때도 사람이 그 소리는 감지를 못한다라고 해서 사람의 고막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떨림의 그 속도의 범위가 20Hz 1초에 20번에서 20,000Hz 1초에 2만 번까지가 된다라고들 과거에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거 외우기도 쉽죠. 20Hz부터 20,000Hz 딱 다 들어지네. 2로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하면 약간은 좀 오차가 있는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외우기가 쉬워서 20Hz에서 20,000Hz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보니까 20Hz보다 낮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아. 20,000Hz보다 높은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가지고, 뭐 이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5Hz에서 뭐 23,000Hz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니 네. 사람의 귀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되면 뭐 눈도 나빠지고 몸에 근육에 힘도 없어지고 모든 기능이 조금씩 이렇게 감퇴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귀 고막 같은 경우에는 높은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이 조금씩 감퇴되거든요. 아. 거의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항상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나이가 들면 높은 소리, 빠르게 떨리는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이 조금씩 감퇴가 됩니다. 아까 50대 이상은 못 듣는다는 소리가 12,000Hz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사람이 20,000Hz 정도 소리까지 듣고 네. 들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0세만 돼도 많이 줄었어. 12,000부터도 못 듣는다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20,000Hz라는 그 이상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도 20,000Hz라는 것도 사실은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요즘에는 아하. 뭐 그렇다고 뭐 정밀하게 15Hz에서 23,000Hz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네. 그냥 예전에 쓰던 대충 20에서 20,000Hz라고 예전부터 많이들 얘기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그게 편하네. 좀 예. 구구하게 약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저희 에디터들이 뭐 소리를 몇 개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 한번 가족끼리 같이 들으시면서 준비됐나요? 네, 40대 이상 못 듣는 소리라고 합니다. 나 들려. 저는 이것부터 잘 안 들려요. 아까 50대 이상은 들으셨죠? 50대 이상은 명확하게 들렸는데 이거 뭐야? 이것부터 오묘하네. 저는 잘 안 들려요. 요 정도. 이게 이제 15,000Hz 정도. 이거부터 뭐가 들렸나 말았나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참고로 이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마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동물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사람하고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네. 동물은 아예 또 다르겠죠, 그죠? 그렇겠지. 그래서 네. 동물은 사람하고 이 가청 주파수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네. 또 완전 다릅니다. 사람은 전혀 들리지 않는 소리인데도 동물에게는 굉장히 잘 들리는 소리 있을 수 있고요. 예. 보통 이제 크기가 작은 동물이 이제 높은 주파수를 뭐 잘 듣는다. 크기가 큰 동물일수록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뭐 잘 듣는다. 뭐 이런 식의 대체적인 경향성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네네. 뭐 그거하고 뭐 꼭 안 떨어지더라도 네. 동물들은 애초에 사람하고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전혀 안 들리는 높이의 소리를 잘 듣기도 하고 네.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는 이 정도는 들을 수 있잖아 싶은데 동물들은 뭐 태어나게 못 듣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뭐 집에 있는 뭐 개들이나 네. 아니면 집에 있는 뭐 새들이 갑자기 막 아무 이상도 없는데 어떤 쪽을 향해서 막 짖기 시작한다. 이럴 경우에 뭐 지금 뭐 유령이 나타났는데 지금 개가 유령을 보고 사람은 안 보이는데도 유령을 감지해서 뭐 짖는다 이런 경우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사람은 못 맞는 민감한 냄새 때문에 개가 반응하는 경우 뭐 새가 반응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또 한 가지로 사람이 못 듣는 이 높은 소리 네. 이 소리로 무슨 소리가 강하게 딱 들렸는데 사람은 아까 나이 든 사람은 높은 소리 잘 못 듣는 것처럼 네. 사람은 전혀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걔는 이거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이 보기엔 야,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도 왜 이래? 아니, 걔 입장에서는 주인이 어릴 때만 해도 아니랬는데 벌써 저 정도로 나이가 들었나?
이거 잘 들리잖아. 측은하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더 짖고 야 이게 왜 안 들리는데 이러면서 걔가 막 더 짖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러네. 보기에는 뭐 귀신 나타났나? 막 이렇게 약간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답답한 건 개들이 답답하겠네요. 예. 우리가 소리를 감지하고 듣는데도 이제 곧장 들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던데. 네네.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당연히 이제 소리가 귀에 전달된 다음에 이제 고막을 자극하고 그게 이제 청신경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뇌까지 닿아서 뇌가 느끼고 소리가 들린다라는 걸 이제 판단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따지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다르기도 한데 뭐 오늘은 뭐 청각하는 이야기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청각이 우리가 사람이 이제 시각이 굉장히 좀 중요한 감각이라는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눈으로 보고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일이 많고 네. 그리고 사람이 포유 동물 중에서는 시각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각이 중요한 감각이다 사람에게는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따져보자면 청각이 사실은 사람에게는 시각 이상으로 더 민감하게 더 빠르게 잘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청각으로 뭔가를 느끼는 데는 50m초 1000분의 50 그러니까 0.05초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 뭐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참 이제 제가 이런 거 참 좋아하는 이야기로 좀 어떤 게 있냐면 예. 이거 들으시면 왜? 여러분 좀 감탄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저는 이런 걸 알게 되고 이거 참 재밌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죠. 네, 어떤 게 있냐면 소음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음 때문에 사람이 괴롭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이 이제 고통받는 경우 정말 광범위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예.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공사장에서 공사 소음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정말 괴롭다라는 네.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죠. 네. 그뿐만 아니라 근처에 소음이 많이 나는 시설, 예를 들면 뭐 공항,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런 시설이 생긴다라고 네. 할 때는 그 소음 때문에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일정한 금액의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것 때문에 사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 뭐 이런 식의 한국인들의 어떤 신금을 울리는 부동산 문제하고도 소음이 굉장히 사실은 민감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로가 생긴다라고 하면 도로가 생기니까 교통이 좋아져서 주변 땅값 모르겠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고속도로가 그 옆으로 지나갈 뿐이지 거기에 무슨 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들목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생기면 소음공해만 생긴다. 근처의 아파트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집값 내려갈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 생기는 경우가 그렇죠. 부동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소음을 따지는 객관적인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 뭐 데시벨 측정하고 좀 그런 거 있잖아. 몇 데시벨이나 되는지 측정해가지고 뭐 일정 기준치 넘으면 뭐 그러면 뭐 벌금 내야 된다. 혹은 뭐 보상해줘야 된다. 뭐 일정 기준치가 안 되면 그 정도는 사람이 살기에 별 큰 문제 안 된다더라. 그걸로는 뭐 집값 내려갈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우리 동네 측정을 해봤더니 소음 뭐 데시벨 수치로 얼마밖에 안 됐습니다. 집값 내려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플래카드 붙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해볼 수가 그럴 것 있겠죠. 같은데? 그래서 아닌가? 이게 법규 같은 데도 정해져 있는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자 그런데 네. 아까 그 문제 한번 아까 그 사람의 가청 범위 청력의 범위라는 문제하고 예. 요거를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어떤 공장의 기계가 가동이 되는데 이 기계는 굉장히 큰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의 높이가 한 18,000Hz에서 22,000Hz 높은 정도의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리가 되게 크게 나지만 그거를 거의 못 느끼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공장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소리가 나는데 사람 귀에 되게 잘 꽂히는 한 700Hz, 800Hz의 소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네요. 그럼 이거는 같은 정도의 기계로 측정해 보면 분명히 같은 정도의 세기를 가진 소리인데 네. 사람이 귀로 느끼기에는 하나는 뭐 소리 들렸냐? 들리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쿨쿨 주무시고 가끔 개나 좀 짖고 뭐 이 정도인데 정말로 진짜로 예. 어떤 데 소리는 그거보다 사실은 기계로 측정해 보면 정말 훨씬 더 작은 소리밖에 안 되는데 사람의 귀에 꽂히기에는 되게 크게 들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성량이 중요한 게 아니네. 이게 그 소리의 높낮이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소음을 측정을 해야지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를 정말로 잘 반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게 과학자들이 한때 이 소음 공해를 따질 때 처음에 부닥쳤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어떤 기준을 세웠냐면 네네.
소리가 1000헤르츠쯤의 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얼마나 들리는지를 기준으로 네. 따지자라고들 많이 그걸로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가장 퍼졌어요. 잘 들리는 게 1000헤르츠 정도. 1000헤르츠가 네. 가장 잘 들리는 건 아닌데요. 어. 뭐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이야기를 할 때 솔 정도 되는 소리로 얘기해야지 귀에 잘 꽂힌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스피치 했잖아요. 학원에서. 그런 네. 얘기 많이 예, 했잖아요. 예, 예. 1000헤르츠면 사실은 좀 높은 소리예요. 어떤 정도의 소리냐면 그 우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악가 선생님 예. 조수미 선생님께서 노래 부르시는 걸로 제일 유명한 곡 중에 그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마적에 나오는 밤의 여왕 아리아라는 그 노래 있죠. 네. 그 뭐 하는 그 그거. 잘하시네요.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요 요게 높은 요소 할 때 그 있죠. 1000헤르츠? 그게 대충 1000헤르츠입니다. 그게 그 소리가. 물론 요건 아니고 조수미 선생님이 하는 버전으로. 그 부분. 조수미 다른 어떤 성악가보다도 조수미 선생님 소리가 그거를 진짜 정확하게 찍습니다. 진짜로 조수미 선생님 그 주특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수미 선생님이 그 노래를 너무 맑고 청아하게 불러가지고 그게 밤의 여왕의 이미지에 좀 맞느냐. 어떤 분들은 그런 걸로 좀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에 의한 비판이고 그 소리를 정확하게 찍어서 내기로는 정확하게 1000을 찍으시는구나. 딱딱 그 찍는 그걸로는 조수미 선생님이 거의 뭐 역사상 최 1인자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따지면 그 사실은 숫자로 그 나와 있습니다. 네네. 과학자들이 조율하면서 정해놓은 숫자가 있어요. 그걸 따지면 1000 몇십 헤르츠 정도 되는데 대충 그 음계의 도레미파 솔라시도 소리 중에서는 그게 1000 헤르츠 조금 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1000 헤르츠 정도 되는 소리거든요. 요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대화하거나 듣는 소리 치고는 좀 높은 수치예요. 그렇지. 1000 정도면.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좀 거슬릴 것 같죠. 딱. 그리고 또 1000이라는 숫자도 좀 기억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1000헤르츠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그 정도 소리로 얼마나 많이 들리느냐가 소음의 기준으로 많이 취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1000헤르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상한 얍삽한 사람이 1000헤르츠 소리는 거의 하나도 안 들리는데 한 600헤르츠 정도 되는 소음만 진짜 많이 들리게 뭐 그런 식으로 뭘 고안해서 디자인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준은 딱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게 다 모든 그 헤르츠 높이 수치마다 다 가중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헤르츠짜리 소리라도 그러면 1000헤르츠짜리 소리가 들리는 것보다는 뭐 좀 적게 감안을 해주지만 그래도 100헤르츠짜리 소리라도 많이 들리면 소음이 들리는 걸로 친다라는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는 측정기에다가 그거를 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그 측정 장치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이제 흔히 이제 이 업계에서는 청감 보정 회로라고 합니다. 청감 보정 회로가 우리나라에 쓰인 거는 뭐 A 회로, B 회로, C 회로 해가지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측정한 그 음의 높낮이에 따른 영향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소음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뭐 보상을 해주든가 부동산 가격이 바뀌든가 정교하네. 이런 식으로 좀 정교하게 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뭐 이야기를 하면 한 25,000헤르츠짜리 사람의 귀에 안 들리는 굉장히 높은 소리라면 소음이 좀 강해도 그거는 따지지 않는다라는 식의 법규가 우리나라에는 생겨져서 나와 있는 것이죠. 예. 아까 이제 동물 얘기 뭐 강아지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번엔 소리를 가장 잘 만들어내고 잘 이용하는 동물들은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소개해 주시죠. 어떤 동물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뭐 소리 하면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박쥐죠. 박쥐. 박쥐. 박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소리, 사람의 귀가 잘 못 들을 것 같은 소리를 낸 다음에 그 소리를 몸으로 느껴가지고 그 소리가 어떻게 울리는지, 어떻게 튕겨져 나오는지 그거를 느껴가지고 지금 주위에 뭐가 있는가 그거를 느끼는 그런 희한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사람의 귀에 안 들리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에 해당하는 그런 소리를 흔히 이제 초음파라고 하죠.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것이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것을 흔히 음파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감지를 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소리를 초음파. 그것도 헤르츠로 나타낼 수 있나요? 물론이죠. 사람이 2만 헤르츠까지밖에 못 느끼니까 2만 헤르츠보다 소리가 넘어가면 이제 초음파가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높은 소리는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그걸 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자기들은 그 소리를 잘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입장에서는 나이가 든 사람 입장에서는 10대, 20대가 높은 소리로 서로 뭐 소리를 알려주고 받아가지고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쟤네들은 내 입장에서는 초음파로
대화를 하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실제로 상대적인 이런 일 거네. 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 네네. 예전에 그런 거 좀 문제된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교실 같은 데서 맞아. 예. 선생님은 못 듣는 높은 음파 kim벨, 소리로 킴벨. 그런 예, 거 이제 있었어요. 뭐 스마트폰으로 내가지고 네. 선생님 메롱 막 이런 거 하면 애들만 킥킥 웃는 거예요. 선생님은 야, 왜 웃어? 뭐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면서 선생님 메롱 막 이런 그럼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박쥐 같은 녀석들 나는 듣지도 못하는 초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네. 저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 박쥐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신비한 게 사람도 이 소리가 들리는 거를 가지고 어떤 느낌을 소리가 반사되는 거 가지고 어떤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주변에 반향이 일어나서 소리가 메아리 치듯이 울려가지고 되돌아온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분명히 어떤 감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콘서트홀에서 내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콘서트홀에 잘 울려 퍼져가지고 잘 울려 퍼진 소리를 살짝 돌아오면 어떤 묘한 느낌 분명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도 내 노래 좀 잘 부른 것 같다. 오늘 바이브레이션이 멋지게 공연장을 울리는 것 같다. 그렇죠. 사람은 뭐 그 정도 느낌 아니면 뭐 이렇게 베이스 같은 낮은 악기 소리 이런 거 연주하거나 드럼 같은 거 낮게 퍼져나가는 소리에 악기 연주를 하면 소리가 쫙 퍼지면서 그 저음이 사람이 좀 가슴을 울리는 이런 느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음이 울려가지고 사람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요 정도 사람은 어떤 감동으로 주변의 환경과 그런 어떤 소리와의 관계를 감지를 하는데 박쥐는 그 감각이 너무나 정밀해가지고 박쥐 보통 코로 소리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 힝힝 뭐 이런 소리 힝힝이 아니라 귀에 안 들리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높은 소리를 힝힝 이렇게 내면 그게 동굴의 벽에 울려가지고 되돌아오는 그거를 몸으로 이렇게 감지를 해가지고 그 울림을 느끼고 단순히 나의 소리가 잘 울렸네 메아리 잘 쳤네 이 정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저기 앞에 나방이 한 마리 지나가네 저거 내가 저거 잡아 먹어야 되겠다 저쪽에 약간 나방이 있는 듯한 울림인데 요걸 느끼고 날아가는 정도의 아주 정밀한 정확도로 박쥐는 이제 그거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체 청력인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박쥐가 그렇게 그거를 느끼는 것과 동일한 원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도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사람의 눈으로는 잘 감지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지하는 용도로도 박쥐처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그렇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그렇게 뭐 나쁜 중학생들이 선생님 놀릴 때만 그런 거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이제 바다 물 속에서 소리를 잘 감지를 해가지고 잠수함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지 바닷물이 껌껌하지 않습니까? 그 뭐 물 빛으로 비춰본다고 해도 바닷물에서는 빛이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죠. 더군다나 깊이 잠수함이 잠수해 있으면 봐서는 이제 탐지가 잘 안 되는데 소리를 잘 감지를 하면 어디에서부터 스크류를 돌려가지고 잠수함이 스물스물 기어오고 있는지 그 이제 바닷물에서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로 이제 감지가 되죠.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감지하는 기구를 이제 소나라고 하는데 음파 탐지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잠수함 건조 능력 자체도 뛰어날 뿐더러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일이 예전부터 이제 잠수함을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로 20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부터 사실은 굉장히 유명했죠. 유보트. 그렇죠. 다수 우보트 뭐 이런 특전 유보트 이런 영화를 보면 독일의 잠수함 대원들이 뭐 굉장히 잘 싸우는데 전쟁 중에 굉장히 고생을 해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잘 보내주는 독일 영화로도 굉장히 히트한 영화가 있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잠수함 처음 만들 때 독일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이제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90년대 뭐 이럴 때. 근데 이제 지금은 국산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막 캐나다 같은데 이런데 호주 뭐 이런데 판매를 하려고 서로 경쟁을 해보면 독일 잠수함이 우리나라 잠수함 만드는 회사에 좀 집니다. 독일 사람들 되게 배 아프겠죠. 아니 뭐 자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한국의 사람들 와가지고 독일에서 제발 잠수함 기술 좀 알려주세요. 막 뭐 인사하고 맨날 뭐 김밥 같은 거 싸와가지고 이거 신기한 음식이라고 막 이렇게 대접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배워보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한국 회사들이 독일 회사들 다 제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이에 우리보다 더 발전했지? 다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 잠수함 회사가 이렇게 잘 된다라는 이야기는 물속에서 소리를 숨기는데 잠수함 회사들이 잘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을 갖게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잠수함을 잘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 역으로 그 잠수함의 소리를 탐지하는 기술도 반대로 또 발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무슨 정조대왕함 같은 최신형 이지스 군함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이 접근하는 거를 탐지하는 그 탐지할 수 있는 소나
음파 탐지기 기술도 잠수함 기술이 발달한 만큼 그걸 탐지하는 기술도 발달이 같이 됐거든요. 그래서 잠수함 탐지하는 그 소리로 감지해내는 기술도 우리나라 음파 탐지 기술이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지금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수함 기술 이상의 기술을 음파 탐지 기술로 거의 확보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굴 속에는 박쥐가 있다면 바다에는 한국의 소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소나가 약간 좀 어떤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갖고 있냐면 소나가 이제 아까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좀 잘 들으려면 아까 박쥐처럼 소리를 낸 다음에 그 소리가 울려서 반사되는 거를 돌아봐 가지고 감지하는 방식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박쥐가 코로 소리를 내듯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신형 음파 탐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리를 예를 들면 뭐 삥 하는 이런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바닷속에서 어떻게 울려서 되돌아오는지 그거를 듣고 감지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감지를 하려면 잠수함 있는 쪽으로 소리를 딱 보내야지 그 잠수함의 소리가 딱 맞아가지고 돌아오는 거를 들으면 제일 잘 감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애초부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무작위로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감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작위로 쏘는 방법이에요.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쏴보고 막 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잠수함이 감지를 하는 쪽에서도 감지하기 저 멀리서부터 야 저기 온통 사방에 대고 소리 지르는 애 하나 있다. 야, 저기는 가지 말자. 그러네. 상대방이 눈치채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최신형 음파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발달돼 있는 편인데 어느 방향으로 소리를 쏘냐면 그냥 바다 깊은 곳 바다 밑바닥으로 쏩니다. 그래서 바다 밑바닥으로 쏘면 바다의 그 해저 바닥 있죠. 해저 밑바닥은 항상 판판한 돌바닥일 거 아니에요. 그 바닥의 소리가 맞아가지고 바다 해저 전체가 어떻게 울리는지를 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전체를 깊고 깊은 바다 전체를 동해 바다 전체를 예를 들면 박쥐의 동굴처럼 여기는 그런 식의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가 굴 속에서 힝 해가지고 소리가 어떻게 울리는지를 감지하냐면 한국의 배들은 바다를 전체를 울립니다. 바다의 밑바닥을 때려가지고. 그게 된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 밑에서부터 다 울리니까 바다에 어디에 있든지 잠수함이 어디서 오든지 간에 다 한 번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사와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저쪽이다. 알아채는 그 정도의 기술을 그렇게 됐나? 그래서 박쥐도 뭐 이렇게 귀가 크고 이상하게 생겼죠, 그죠? 박쥐의 모습도 그 초음파를 잘 감지하고 코도 크고 귀가 크고 좀 특이하게 희한하게 생겼는데 박쥐 못지않게 우리나라 최신형 군함에 달려 있는 그 음파 탐지기 소나 장치도 되게 크고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대충 사람 한 명보다 좀 더 큰 크기 그런 게 배 제일 앞부분에 배 제일 뒷부분 같은데 블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배 앞부분에 배 제일 뒷부분에 뭐 이렇게 혹 같은 게 블룩하게 튀어나와 있을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바다의 박쥐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우리나라 해군의 최첨단 장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쥐 이야기 하나만 했군요. 근데 이제 방울뱀 같은 경우에도 방울뱀 특유의 그 꼬리 흔드는 소리 이런 걸 잘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자기의 그 위협감을 주변에 알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죠. 방울뱀 나타났다라는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서 소리가 들리면 이제 어떻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방울뱀이 왜 뭐하러 자기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주변에 굳이 알리지? 그럼 다 사냥감이 다 도망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물론 뭐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울뱀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잘못하면 무슨 지나가는 소에 밟힌다든가 이런 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는 게 안전상 유리할 수 있거든요. 야, 나 방울뱀이야.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라. 나 밟아봐야 내가 물면 니도 곤란해. 웬만하면 좀 피해 가라. 치킨 게임이야. 뭐 이런 식의 효과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울뱀이 자신의 어떤 무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소리 뭐 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있죠. 오늘도 뭐 코주부 원숭이 뭐 돌고래 이런 친구들은 출연이 어렵겠네요. 잠깐만. 돌고래 이야기 그 돌고래하고 시간이 되어가는데 벌써요. 오늘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 물고기나 고래 같은 이런 동물 이게 좀 하나만 너무 아쉬운데. 그렇지만 1.5. 그럼 저 1.5로. 그러니까 이게 1.5가 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 그러니까 물고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고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데. 물고기 좋습니다. 약간 0.5 정도만 살짝 덧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하시죠. 우리가 소리라고 하면 아까 공기의 떨림은 귀로 감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듣는 소리고
꼭 공기가 아니더라도 뭐든지 떨려가지고 그게 고막을 흔들게만 해준다면 그게 다 소리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지고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기의 떨림이 귀의 고막을 흔드는 게 아니라 물의 떨림이 그죠? 바닷물, 강물의 떨림이 귀를 건드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리가 드는 거죠. 사실은 네네. 이제 귀 속에 물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물이 떨리고 그 물의 떨림이 귀 속에 조금 남아 있는 공기를 다시 떨게 하고 그게 다시 고막을 떠는 뭐 이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0.5개인데 왜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는 말까지 길게 했죠? 하여튼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공기가 예. 아니라 딴 게 떨어도 소리는 소리예요. 예. 예. 근데 보통 공기보다도 물이나 대충 이걸 뭐 음향 임피던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소음 진동 방지 기술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런 거 다 잘 배우실 수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한 문제인데 네. 보통 대체로 딱딱한 물체들이 좀 무거운 물체들이 소리를 더 잘 전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귀로 소리를 듣는 것보다 공기 중에서 공기의 떨림을 귀로 소리를 듣는 것보다 네. 물에서 공기보다 훨씬 무겁고 더 좀 이렇게 딱딱한 편, 더 좀 이렇게 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물에서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더 잘 퍼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그렇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네. 이 소리를 멀리까지 더 잘 보내고 그 소리를 감지하는데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잠수함을 감지할 때 음파 소리를 탐지를 하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물고기 고래 이야기하기 직전에 예. 제발 이거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알았어. 직전에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 일상생활 우리 물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경우 뭐 해녀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라면 뭐 수영 선수 이런 분들 아니라면 예. 우리가 물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물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의 전달과 비슷한 현상이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가까이서 느끼게 되는 경우가 궁금하긴 하나가 하다. 있습니다. 네. 그게 무엇이냐? 네.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그 물에서랑 물에서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보통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위층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라고 하는 게 층간소음이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걸어가는 소리, 발소리. 뛰어가는 소리 그게 시끄럽게 들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발소리나 뛰어가는 소리는 공기를 전달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발을 구르면 네. 그 발 구름이 그 바닥을 떨게 하죠. 바닥을 치죠. 네. 그래서 그 건물의 바닥재와 건물의 기둥과 건물의 벽면을 타고 전달된 소리가 네. 우리 집의 공기를 다시 떨게 하면 그게 내 귀로 들어와가지고 층간소음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발이 바로 공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발이 공중에서 발에서 뭐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허공에서 자전거 하듯이 하는 그런 운동 있죠. 그 발구르기 하는 소리가 공기를 떠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 천 바닥을 치는 소리가 그 바닥의 떨림이 벽을 타고 들어오는 게 다시 우리 집 공기를 한번 떨게 하고 그게 귀로 들어오는 게 층간 소음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층간 소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히 들리는 그 소리를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감각을 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층간 소음이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소해서 이게 뭐 이런 한번 신경 신경 안 쓰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 의외로 낮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때는 층간 소음 좀 일어나도 그냥 대충 뭐 저 집에 또 뭐 뛰어다니는 정도로 맞아. 좀 안 네.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그냥 밤에 네. 쉴 때 그냥 밤에 쉴 때 층간 소음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면 맞아요. 되게 거슬릴 때 있는 게 이게 노이로제 좀 걸리는 이런 식의 다른 소리로 그것도 주로 낮은 소리가 잘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인데 거기다 추가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층간 소음은 이 벽을 타고 기둥을 타고 바닥을 따라서 전해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리라고 하면 우리는 공기를 따라서만 전해지는 소리를 일상적으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층간 소음이 딱 들리면 저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다라고 딱 감지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들려요. 네.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물고기였다면, 우리가 돌고래였다면 좀 다르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층간소음은 벽과 기둥과 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꼭 바로 위층에서 나는 소리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그 형태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 위층, 위에 위층, 4층 위에 있는 층, 대각선으로 위에 있는 층, 심지어 옆집에서 내는 소리가
그 바닥을 타고 기둥을 타고 벽을 타고 와가지고 우리 집의 바닥 벽 기둥을 떨리게 하는 게 다시 바람으로 전달이 돼 공기를 타고 전달이 돼가지고 내 귀를 때리는 게 진짜 실제로 그럴 수가 있다고요? 예, 땡 때리는 게 네. 나에게는 되게 가까운 소리로 착각되는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심해가지고 위층에 항해하러 가면 위층에서 무조건 위층인데. 우리는 네. 뭐 안 뛰어다니는데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 애는 조용한데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일 가능성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물론 뭐 위층에서 뛰어다니면 바로 직방으로 당연히 층간소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거를 뭐 제일 먼저 100% 우리가 의심할 수는 단정할 수 있죠. 없다. 제일 먼저 의심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진짜 위층은 조용한데 위에 위층 대각선 위층 한 4층 위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전달돼 가지고 꼭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가 사실 꽤 있습니다. 그럼 바로 윗집도 피해자일 수가 있네요. 바로 윗집이 피해자인 경우 꽤 종종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층간소음이 일어난다고 할 때 위층에만 너무 분노하는 거는 틀릴 수 있다. 요거 그리고 또 위층도 중요한 억울할 수 문제야. 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이게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사실은 이게 시비 붙기 좋은 거예요. 아니 이 이상으로 도대체 어떻게 더 조용하란 말인가. 이게 오해가 불거질 수 있어요. 아래층 사람 진짜 민감하고 좀 특이한 사람이네. 그래. 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각선 옆층 사람이 내는 소리가 이 아래층으로 굳이 더 잘 전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사실 바닷속의 물고기들이라면 소리가 공기로만 전달되는 거 아니잖아. 물로 전달되면 훨씬 더 빨리 전달될 수 있어. 이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생물이라면 이런 오해를 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돌고래가 아니기 때문에 물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야,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얘기하려고 한 건데 반대로 고래나 이 물에 사는 생물은 이런 소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거나 감지를 하는 게 굉장히 발달돼 있고 특히 돌고래 같은 경우에 뭐 초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뭘 감지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고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 속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를 크게 퍼뜨리면 정말 멀리 그 소리가 퍼져나간다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거든요. 고래가 등치가 크잖아요. 하면서 버럭하면서 소리를 한번 지르면 아니면 크게 소리를 한번 내면 소리가 아주 멀리 크게 퍼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귀로 들어도 안 들리는 정도의 낮은 소리지만 고래끼리는 들릴 수 있는 소리로 정말 멀리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 갑자기 왜 성함 생각 안 나죠? 우리 저기 황선도 박사님. 황선도 선생님. 이런 분들께 한번 고래 노래소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정말 아름답고도 신비한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다큐에서 보니까 무슨 북해 고래들이 그 부르던 유행가가 뭐 몇 개월 후에 저기 뭐 호주 쪽 고래들이 그걸 따라 태평양을 부르고 건너서 소리가 이제 계속 퍼져나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다른 고래들은 잘 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안 내는 정도의 소리를 혼자서만 계속 외롭게 내는 어떤 고래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뭐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해양을 연구하는 또 이제 잠수함 연구하는 이런 과학자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 소리만 감지되는데 맞아. 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뭐 이런 처연한 감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뭐 그런 고래도 있거니와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진짜 이거 진짜 짧게 얘기할게요. 진짜로 요거 하나만 요거 진짜 얘기 안 하기 좀 아쉬워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물 속에서 사는 생물 중에 소리를 이용하는 생물 중에 가장 특이한 생물 중에 부류로 아까 물고기 얘기 많이 했고 고래 이야기 이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특이한 애가 있네. 근데 신비롭고 안 아름답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아름다운 느낌은 아니지만 소리를 잘 활용하기로는 특이한 생물로는 사실은 딱총새우라고 하는 요 동물만한 이런 동물도 있습니다. 딱총새우 뭐 이름 들어보면 좀 하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동남아 쪽 사는 애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도 마라도 인근에 뭐 제주도 근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생물입니다. 딱총새우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 집게발을 세게 딱 부딪혀가지고 집게발 딱딱거리는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딱총새우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소리를 막상 이걸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딱총 정도 소리가 아니라 거의 진짜 총 쏘는 것 같은 찐총새우라고 해야 될 정도로 엄청 큰 한 200데시벨 엄청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 아니에요? 조그만 애들이에요. 별것도 아니게 생긴 조그만 새우인데 엄청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폭탄새우야 뭐 진짜 소총새우야 사격장이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
소리를 내는 새우인데 이 단순히 이 새우 집게발을 부딪혀가지고 그 정도 소리를 그럼 집게발 다 막 부서지겠죠, 그죠? 그 정도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집게발을 아주 교묘하게 움직여가지고 빠르게 아주 교묘하게 움직여가지고 집게발 근처에 물과 공기가 거의 없는 진공 같은 거를 아주 짧게 잠깐 만들어내는 그런 이상한 움직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렇게 한번 하게 되면 그 후에 급격하게 물과 공기가 훅 밀려들면서 뭐가 뻑 터지는 것 같은 이런 소리를 내는데 그거를 절묘하게 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센 소리를 내는 그런 희한한 생물이 있다. 이 생물이 한번 소리를 내면 진짜 총소리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근처에 뭐 예를 들어서 새우를 잡아먹으려고 고래가 오다가도 놀라서 도망을 가고 심지어 딱총새우는 이 소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조그마한 동물을 기절시켜서 사냥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는 그런 동물도 우리나라 마라도 인근에 살고 있다. 혹시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나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별명을 딱총새우라고 불러도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정보네요. 자, 오늘도 결국 펴보지 못한 원고가 석장 정도가 나왔는데 혹시 원하신다면 다음에 뭐 소리편 하나만 더 할 수도 있다고. 네네. 괜찮으신가요? 뭐 원하시나요? 네네. 예,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야, 소리편 더 해주세요 이런 반응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식 작가와 소리의 과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